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뉴스는 법이다. 장천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 추운데 감기는 걸리지 않으셨습니까? 네, 아직 괜찮습니다. 아직 괜찮으십니까? 네. 올해 감기 독감 너무 심해서 예. 말씀하셔야 되니까 특별히 건강 네. 주의하시고요. 진짜 제가 이렇게 법원에서 재판부 하시는 분들하고 변호사님들 되게 힘드실 거란 생각이 드는 게 어쩜 이렇게 끔찍하고 진짜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지. 여성을 강간하려다가 그 남자친구를 만나서 심각한 부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징역 50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제가 사형 무기징역 20년형, 30년형은 봤는데 50년형은 예, 저도 처음입니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이 사건이 부산 그 돌려차기 사건 기억하시죠? 네. 이 대구에서 그 다음에 일어나서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이 사건 이제 피고인 그 이 씨 20대 이 씨가 그 지난 이제 5월 13일에 밤 11시쯤에 이제 그 대구시 북구에 있는 한 원룸 건물로 들어가서 피해자 A 씨를 따라가서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하려고 했으나 다행히 미수에 그친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피고인 이 씨가 기소가 됐는데요. 법원에 따르면 이 피고인 이 씨가 이제 배달 라이더로 한 3년 일했다고 해요. 요즘에 이제 원룸 많다 하다 보니까 이제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배달 시켜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많죠, 네, 저도 진짜 그렇고. 많죠. 그래서 이제 그 원룸 건물이나 오피스텔 건물 같은 데 보면은 배달 라이더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불안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시군요. 모르는 분들이니까. 사실은 그렇게 돌아다니시더라도 의심의 눈초리로 보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피고인 이 씨도 그 부분을 조금 이용한 것 같아요. 배달 라이더인 것처럼 들어가면 의심 안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성폭행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배달 먹고. 라이더인 것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그 이제 A 씨를 따라가다가 혼자 이제 걸어가고 있는 A 씨를 따라가다가 문을 연 그 찰나에 배달 라이더로 이렇게 위장한 그 피고인 이 씨가 따라 들어갔습니다. 따라 들어가서 칼로 위협을 하면서 성폭행을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그 이제 피고인 그 피해자 A 씨의 이제 남자친구 그 B 씨가 따라 들어와서 이 이제 피고인을 막았고,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는데 이제 피해자 그 신랑이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 A 씨와 피해자 A 씨와 B 씨가 모두 아주 큰 중상을 입은 그런 사건입니다. 칼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 처음에는 이제 제지를 해놓고 피고인이 도망을 가니까 이 남자친구가 따라 나간 거예요. 잡으려고. 그랬더니 거기서 정말 많은 이 자상을 입은 그런 사건입니다. 얼마나 많이 다친 거예요? 이게 이 남자친구가? 참 남자친구가 이 40일 동안 못 깨어났다고 해요. 아예 40일 동안 못 깨어나다가 이번에 의식을 가까스로 찾았는데 의사에 따르면은 이 영구적인 그 뇌손상을 입게 돼서 지금 인지적인 능력은 한 11살 정도로 이제 겨우 일상생활 정도만 일상생활도 혼자 못하는 정도로 아예 이제 가족들이나 주변인들이 이제 도움을 줘야지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아주 큰 중상을 입게 된 거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선 여자친구의 성폭행을 막으려고 하던 남자친구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는데 50년형을 내리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재판부에서. 그 일단은 그 구형을 징역 30년을 했잖아요. 검찰에서. 검찰에서 30년을 구형을 했는데 징역 50년을 선고를 했단 말이죠. 이게 정말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징역 50년을 처음 봤는데 네. 사실 올려서 이제 선고하는 경우는 가끔씩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피고인이 본인의 유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 반성 안 하고. 반성 안 하고 다투고 있거나 죄질은 나쁜데 계속해서 무죄 주장할 때, 그럴 때나 이제 있었던 일이고, 실제로도 저한테 이제 1심에서는 올려서 선고를 받았다. 근데 이제 2심에서 저한테 선임을 하셨을 때 이제 인정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래요. 그래서 구형을 하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좀 낮게, 지금 이 사건도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보통은 이제 구형에서 한 반 정도 또는 못해도 20-30%는 낮게 선고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재판부가 봤을 때 이 사건은 정말 좀 너무하다 해도 너무 질이 너무 나쁘다. 너무 나쁘다. 그리고 이제 좀 용서도 하나도 받고 있지 않고 피해 회복도 하려고 하지 않다. 이런 상황들을 좀 고려해서 오히려 훨씬 더 강한 징역 50년을 선고를 한 것 같고, 요즘에 이제 국민
법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좀 이제 재판부 판단이 너무 좀 가벼운 거 아니냐 처벌이 그런 이제 판례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오히려 이 사건에서는 조금 어찌 보면 좀 이른바 사이다 선고가 있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네. 배달 라이더로 일을 했으니까 이렇게 가장을 하는 거는 좀 쉬웠을 거고 네. 원룸에 살고 있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서 성폭행하려는 것 자체가 파렴치한인데 네, 거기다가 그걸 막으려고 하는 남자친구를 심각하게 상해를 입혀서 그렇죠. 영구적으로 손상을 입히는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재판부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얘기 들으니까 그 여자친구는 얼마나 미안하겠나 이 남자친구한테. 그리고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는데 이거 회복은 되는 건가 별 생각이 다 드네요. 네. 예. 너무 끔찍하기도 하고 두 사람을 생각하니까 너무 슬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형량 자체는 무겁습니다만 성폭행도 살인도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뭐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는 좀 어려웠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네. 예. 자, 그러면 재판부가 50년형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을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이런 게 쌓이면 판례가 되기도 하는 거죠. 네. 예. 어쨌든 이제 잘 만나던 20대 연인이 굉장히 끔찍한 일을 당했고 회복할 수 없는 후유증을 안고 살게 됐는데 피해자들은 이 50년형 선고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물론 피해자들이 큰 이제 피해를 입었으니까 네네네. 징역 50년이라는 것도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네. 일반적인 형사 사건처럼 이제 피해자들도 구형이 30년이 나왔으니까 뭐 20년 정도 선고되지 그렇게 않겠나 예상을 했을 것 예상을 같아요. 하고 있었대요. 예. 그런데 이제 50년형이 선고가 되자 이 피해자들도 믿을 수가 없다. 그럼 그만큼 또 감사한 마음이다. 이렇게 지금 재판부에 대해서 이제 고마움을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조금 그 피해 회복에 대해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그래도 재판부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 악을 이제 조금 죄질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일단 A 씨의 그 상태를 보면 지금 사고 이후에 좀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아예 타지를 못한다 그래서 남자친구를 조금 보러 가고 싶은데 그래서 가족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매일 이렇게 병원에 가면서 남자친구를 보러 가고 있고 남자친구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인지 상태가 이제 11살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건 자체를 기억을 하지 못한대요. 그냥 집 안에서 어떤 사고를 당했다라고만 인지를 하고 있고 그 이상의 어떤 지금 이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오히려 지금 이 피해자 A 씨 같은 경우에 여자친구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다행이다. 기억 못하는 게 계속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입장을 좀 전하고 있습니다. 예. 참. 어쨌든 사과도 못 받은 거네요. 네. 피해 회복에도 지금 뭐 임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국선 변호사를 처음에는 했다가 자기가 이제 형을 좀 세게 받을 것 같으니까 갑자기 사선 변호사로 바꾸면서 반성문만 제출하고 있다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는 전혀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 반성문을. 예. 그러니까 사과라고 하는 게 변호사님하고 얘기할 때마다 느끼는 게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사과를 언제 누구에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 되게 많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재판부에 반성문 제출하는 게 사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해 회복을 이건 다시 원상태로 돌려줄 수가 없으니까 예. 충분히 잘못했다는 마음을 우선 전하는 게 그걸 받아주고 받아주지 않고를 떠나서 그렇죠. 그게 첫 번째일 것 같은데 너무 어마어마한 짓을 저질러서 사과할 생각을 못 하나 잠깐 생각했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뭐 반성문은 제출한다는 네. 거 보면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심지어 이 남자친구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던 사람이네요. 네. 청소업체에서. 뭐 몸으로 하는 일은 다 정말 자신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청소업체에서도 잘했었고 환경미화원 시험에도 응시를 했었고 하는 정도로 네. 성실하게 살아오던 청년인데 지금 이런 피해를 당했습니다.
한 사람의 꿈을 산산조각을 냈군요. 예. 어쨌든 변호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정말 주목할 만한 선고 결과인 네. 것 같아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그렇고 법조인이 아니라 일반인의 눈에는 되게 비슷해 보이는 사건들인데 판사분들의 입장에 따라서 또 재판부에 따라서 저희가 느끼기엔 양형이 약간 들쑥날쑥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지금 사건은 좀 그렇지만 뭐 저렇게까지 약하게 처벌을 하는 건가 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좀 조심스러운 답변이긴 한데 네. 제가 이제 구치소 접견이나 이렇게 가보면 구치소 내에서 이제 있는 피고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분들이 서로 소문이 이렇게 돌아요. 무슨 판사한테 가면 세게 받고 예. 무슨 판사한테 가면 조금 낮게 받고 뭐 이런 소문들이 돌거든요. 예. 그래서 저기 그 접견 상태에서는 뭐 물론 그 피고인한테는 그런 건 없다. 네. 똑같이 양형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은 드리지만 실제로 재판부나 판사님들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건 사실입니다. 예.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양형 기준에 대한 해석도 판사님들마다 좀 다를 수 있고요. 그러면 결과에 따라서 항소할까요? 지금 사실 그 사선 변호사를 네. 선임했다는 걸로 봐서는 이 피의자라고 해야 되죠? 피고인 네. 피고인. 네. 이 피고인은 항소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항소 드는- 무조건 할 겁니다. 할 것 같고 그리고 예. 원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그러니까 무죄 주장을 똑같이 유죄 인정을 똑같이 하고 있는 사건에서 항소를 한다고 해서 뭐 원심과 항소심에서 달라진 사정이 없으면 항소가 기각이 돼요. 보통. 예. 예. 보통은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은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너무 이례적인 선고를 했단 말이죠. 네. 50년이라는 처음 보는 선고형을 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게 다른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던 범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과의 선고형의 형평성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재판부에서는. 재판부에서 항소심에서요. 예. 그러다 보면 반성문이 쌓이고 그리고 재판을 계속하는 그 절차 내에서 이제 계속 지금 구치소에 있단 말이죠. 그런 구치소 내 생활, 수감 생활 같은 것도 볼 것이고 하면서 어느 정도는 깎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예, 좀 안타깝지만 예, 네.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을 줄어들어도 25년형이기는 예, 한데 절반까지는 줄어들지 않을 거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이 국민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이 50년을 25년, 30년으로 확 줄일 수 있다? 이건 또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는 줄여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선고된 형 자체가 기간이 조금 줄 수 네. 있을 가능성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피해자분은 이 손목 동맥이 손상이 됐고 또 다른 피해자인 남자친구분은 지금 생활이 이제 불가능해서 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부도 그런 사정을 감안하시지 않을까 네, 싶은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뉴스는 법이다. 이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어떻게 이런 범죄를 오늘 주제는 아닌데 얘기를 좀 많이 했고요. 오늘 네. 주제는 지난번에 이 사건 제가 잠깐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마 다들 되게 놀라셨을 거예요. 8살짜리 초등학생이 아파트 고층에서 그냥 돌을 던졌는데 70대 남성이 그 돌에 맞아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8살 초등학생에 대한 처벌과 관련돼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법으로는 이 해당 학생을 처벌할 법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찰에서는 내사를 종결했습니다. 그래서 소년법 논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소년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거예요. 촉법 소년 네. 말고 또 뭐 있던데요. 예. 나이별로 다 다른 거죠? 일단 그 범죄를 저지르는 이제 미성년자를 크게 나이로 세 분류로 나눕니다. 세 분류가 네, 세 있어요? 분류로 나누는데 14세부터 19세 미만 네. 거기는 이제 범죄 소년으로 말합니다. 범죄 소년. 네, 그래서 형사 중고등- 책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미성년자들은 죄를 저지르면 일반 형사 법원에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 처분도 받을 수 있고 예. 양 그 처분을 다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만 10세에서부터 14세 미만 네. 이 범위에 해당하는 이제 소년들은 촉법 소년이라고 해서 형사 책임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형사 처벌은 받지 않아요. 네. 그러나 보호 처분은 받죠. 소년법상에. 네. 그리고 10세 미만, 만 10세 미만. 만 10세 미만, 이 만 10세 미만의 범법 소년이라고 하는데 이 범위에 속하는 이 소년들은 어떤 처벌도 보호 처분도 형사 처벌도 모두 받지 않습니다. 그럼 8살이면 만 10세 미만이니까 범법 소년에 속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훈계하고 주의 조치 주는 거 말고는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처분도 내릴 수가 없습니까? 네. 어찌 보면 좀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실제 사례도 있었어요. 또 이전에도 2015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용인에서 한 아파트에서 그 한 9살 정도 만 9살의 그 소년이 던진 그 벽돌에 50대 여성이 세상을 떠나는 이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도 전혀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끝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다시 여론에 불이 붙은 게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이런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처분도 받지 않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고 하는 논란들로 여론이 불붙고 있는데 그러면 10세 미만의 그럼 11살, 12살 정도 되니까 초등학교 4, 5학년 정도의 그 그렇죠. 아래에 있는 어린이들이 네. 범법 소년이 되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율이 얼마나 됩니까? 일단은 이 범법 소년 10세 미만의 범법 소년은 어떤 처벌도 보호 처분도 받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입건 자체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집계는 집계조차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통계조차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있는지. 예. 예, 뭐 알려지고 있는 언론에 알려지고 있는 사건 위에 얼마나 지금 이 범법 소년들의 범죄 행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통계가 지금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이런 얘기를 해보려면 얼마나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그중에서 그렇죠. 강력 범죄는 얼마나 되는지 정도는 집계를 해야 되지 않나요? 법 소년까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처분이 이루어지니까. 네, 이루어지니까. 근데 예. 이제 그 밑에 이제 처벌이 아예 없는 입건 자체가 되지 않는 소년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없는데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봤을 때 이 아래의 범죄율이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그리고 처벌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상황이기 네. 때문에 아마 통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근데 가끔 이제 언론에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 이게 어린아이가 저지른 짓이 맞을까 싶을 정도의 그렇죠. 끔찍한 범죄 사건을 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례를 조금 말씀드려볼게요. 예. 2016년에 9월에 이제 경주에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교회에서? 네. 그 A 군이라는 이제 이 가해자가 같이 이제 교회에 다니던 B 양을 이제 구석으로 데려가서 협박을 하고 옷을 벗긴 다음에 추행을 하다가 갑자기 강간까지 하고 이런 범죄가 있었어요. 나이가 몇 살일까요? 한번 뭐 고학년 중학생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저 7살이었습니다. 만 7세여서 그래서 이 B양이 너무나 큰 이제 정신 질환을 알았고 휴학까지 해야 됐고 극단적 선택도 시도도 했던 이런 큰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근데 제가 이제 어떻게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죠. 범법소년이니까. 범법소년이니까. 그럼 범법소년은 형법도 민법도 다 그러니까 소년법도 피해가게 되는데 예를 들면 부모님은 민법상으로는 책임을 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어린이를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의무는 부모님한테 있기는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처벌을 물을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민법상의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753조에 네.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강한 경우가 있는데 손해를 가한 예, 경우. 그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사물을 변식할 능력, 그러니까 변별하거나 인식하거나 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 자체로서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네. 근데 755조에서 그래도 그 미성년자를 법정으로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모나 법정 의무가 있는 자한테 손해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지금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앞선 사건, 이 교회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서도 B양의 부모가 이제 B양과 B양의 부모가 함께 이제 A 군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죠. 네. 그래서 각 7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손해배상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도 이렇게 손해배상이라는 건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네. 물질적으로 보상해 주는 거는 사례가 몇 번 좀 있긴 있습니다. 하군요. 예. 2022년에도 그 유치원 수업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던 이제 3살 여자 네. 아이를 이제 한 10살 미만의 초등학생 둘이서 데려가서 추행을 하고 폭행을 하고 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3살짜리 여자 아이를 너무 좀 안타깝긴 한데 이런 사건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인정이 됐습니다. 근데 뭐 금액도 사실은 예, 금액이 알아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아이에게 5천만 원 정도 인정이 됐고 부모에게 각 1,500만 원씩 인정이 됐습니다. 그 3살짜리 여자아이라면은 이게 물론 너무 어려서 뭔지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기억을 아예 있겠지만 못하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그렇겠지만 네. 그게 아닐 수 있단 말이죠. 평생을 그 씻지 못할 이런
트라우마로 남을 수가 있는데 어찌 보면 손해배상액이 좀 적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 변호사님 가끔 몇 살 때까지 어릴 때 기억나세요? 한 7살? 7, 8살 정도는 예. 그 정도. 저도 한 7살, 6살 때 거는 기억이 나는 것 네. 같거든요. 근데 제 주변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5살 때 어느 장면이 굉장히 뚜렷하게 기억이 나신대요. 네. 그래서 아니 그거 어떻게 기억을 해요? 5살 때 꿈꾼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막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어떤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 5살 꼬마였던 아. 본인이 눈으로 목격을 한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어서 다른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그 장면은 평생 잊히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3살 여자 어린이를 폭행하고 추행했던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2명이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님 말씀대로 기억이 안 나면 어른 입장에서는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충분히 기억을 할 수 그렇죠. 있고 평생 그게 무의식 속에 트라우마로 남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정도 배상에서 그친다고 하는 거는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이제 민사로 인정이 된 케이스니까 그렇죠. 그나마라도 배상을 한 건데 네. 민사소송이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요?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독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감독의 네. 의무? 감독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민사소송 통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감독 의무를 판단할 때 중요한 게 이 일상적으로 조금 조언을 하고 지도를 하는 위치에 있는지, 네. 그리고 이 미성년자의 행위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예견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데요. 이런 범법 소년의 부모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이 살지 않거나 지도를 하지 않거나 예. 또는 정말 예견 가능성이 없었거나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어떤 5살 아이에게 이제 조금 바지 내려봐라. 뭐 예를 아니면 또는 뭐 좀 심한 표현이 하지만 뚝배기를 날려버린다. 이런 심한 표현들을 했던 그런 협박들을 했던 그 6살 시군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이제 그 아이가 시군의 부모에게 청구를 했겠죠. 근데 이 시군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이제 이혼을 하고 따로 살고 있었나 봐요. 예, 그럴 경우에는 이혼하고 따로 살고 있는데 일상적인 지도도 하지 않고 보러 오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어떤 예견 가능성도 없었던 상태다. 그래서 이제 시군의 아버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 판결을 한 취지는 알겠어요. 예. 그런데 근데 아마 그 아버지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했잖아요. 보통 손해배상 책임은 공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부모 전체적으로 나왔을 거예요. 근데 예. 다른 사건에 있어서는. 근데 이 아버지가 부정이 될지언정 주양육자가 있잖아요. 예. 어머니가. 이 어머니에게 아마 부모에게 인정될 그 손해배상액을 전체를 다 아마 지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또 부모 입장에서 보면 키우지도 않고 양육 지원도 안 하고 또 아이가 한 잘못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 않고 부모의 의무를 제대로 지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에 해보니까 양가의 감정이 좀 들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교육기관, 유치원 같은 데서 네. 범죄가 벌어졌어요. 그러면 감독의 의무니까 관리 감독의 의무면 선생님들도 그런 책임을 지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부모보다는 좀 범위가 그렇겠네요. 제한적이겠죠. 예. 그래서 그 부모의 경우에는 이제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대해서 감독 의무가 있다면 이 교사나 어린이집 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 시설 내에서 일어나는 행위 그리고 이 교육 시설 내에서 일어나는 행위와 정말 밀접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어떤 행위 이 내에서만 이제 감독 의무가 있다 이런 이제 판결이 있는데 실제로 사례를 보면 이제 한 2017년 경북에서 한 어린이집에서 이제 그 화장실에서 추행 사건이 있었나 봐요. 범법 소년들이. 이런 거 보면 좀 사건들이 꽤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범법 그러니까 소년들 숫자가 사건이. 많은 것 예. 같아요. 그런 이제 일과 시간 내에서 화장실에서 이런 추행이 있었으니까 이거는 교사의 감독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결을 해서 교사도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근데 아무리 부모가 10세 미만 아동의 감독 의무자라고 하더라도 모든 상황을 예견할 수는 없잖아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잔인하거나 어린이가 저지를 것 같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미리 방지를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하니까 방지도 못 하고 관리도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좀 드는데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의 의무란 말이 기준이 좀 애매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물론 아이의 그 모든 행위를 다 예견하고 감독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해놓고 이제 사례를 재판을 하다 보면 이게 손해배상 책임이 너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단점도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아마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그 일반적으로 이제 양육을 하고 있고 감독 의무가 인정되는 그런 친권자나 양육자가 있다면은 일단 그 아이 미성년자의 행위는 무조건 감독 의무가 있다. 이렇게 추정을 일단 할 거예요. 그렇겠네요. 추정을 해두고 예. 만약에 이 부모가 그 추정을 깨트릴 만한 반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난 정말 감독 의무가 없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예견 가능성이 정말 죽어도 없었어. 이런 반증을 낼 정도 그런 추정을 깨트릴 정도가 아니면 일단 인정되고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 예. 혹여나 진짜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저 때는 어떻게 할 수 없었어라는 상황을 설명하지 그렇죠. 않으면 설명하지 못하면 네. 대부분은 다 책임을 지는 것으로. 네. 근데 지금 이제 촉법소년 얘기가 나오면서 범법소년의 경우에도 굉장히 충격적이긴 한데 사실은 이제 촉법소년 얘기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강력한 범죄를 저지르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그 처벌이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가볍고 네. 범죄는 심각한데 그리고 법 감정을 법이 못 따라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촉법소년 연령 정한 지가 언젠데 좀 이거 낮춰야 되는 거 네.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뭐 1살이나 2살 정도 내리자 뭐 이런 네. 얘기가 있었어요. 지난해 10월 이제 법무부가 발표한 그 소년범죄 종합대책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촉법 연령 상한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만 네.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고 이제 소년 보호 사건 그 절차를 전체적으로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전문가들 입장에서 좀 말씀을 좀 들어보면 이게 이제 소년범이 나이 기준으로 딱 처벌이 이쪽에선 불가하다 이런 강제 조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이를 낮추고 말고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살인이나 강간이나 이런 좀 강력 범죄가 있을 때는 아예 이 소년법을 적용하지 말자. 그냥 일반 형사법원으로 보내자 이런 애들은. 적용을 아예 하지 말자. 아예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론의 입장을 좀 보면 여론은 일단 그 좀 호의적인 것 같아요.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거에 대해서 그 찬성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강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하는 촉법 소년들이 많으니까 이런 그 좀 죄질이 나쁜 소년범의 경우에는 이제 좀 성인범들과 똑같이 자신의 책임을 조금 응보적 관점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라 이렇게 제도를 좀 바꿔달라 이런 게 이제 여론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촉법소년 범죄가 많이 발생합니까 실제로? 예. 그 지난해 10월 이제 같이 발표를 했는데요. 소년범죄 종합대책 브리핑에 따르면은 촉법소년 범죄가 그 2017년에 약 7,900건 정도가 있었는데 작년 2022년에 13,500건 정도가 그럼 있었습니다. 하루에 3건 이상은 예. 벌어진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좀 살인이나 강간 같은 강력 범죄들 있잖아요. 같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혹시 애들이 아는 거 아닐까요?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을 약하게 받는다든지 그 실제로 경찰서가 조사받을 때 뭐 그런 얘기 한다면서요. 네. 근데 네. 실제로 촉법이 아닌데 촉법소년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애들도 많고요. 잘 몰라가지고. 잘 모르는 아이들이 더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예, 그 상한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고 소년 보호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여론은 호의적이지만 1살을 낮추면 범죄를 줄일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 촉법소년들이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 내가 촉법소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상태의 애들이 많고요. 그리고 내가 갑자기 만 14세 미만에서 15세가 됐다고 해서 이제 내가 촉법소년이 아니니까 범죄를 그만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소년들은 없을 거란 말이죠, 거의. 그런 애들은 저지르지 않을 애초부터 저지르지 않았겠죠. 애초에 범죄를 네. 안 저지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1살을 낮추고 하는 것이 아예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렵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이게 달라질 거라기보다는 네. 일단은 처음에 이 범죄가 있었을 때 조금 재범이 없을 수 있도록 좀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거나 교화를 해서 관심을 주어서 교화를 하는 정도의 이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늘상 나오는 논란이긴 한데요. 소년범들을 좀 강하게 처벌을 하면 실제 미성년자 범죄율이 큰일 나. 내 앞날이 큰일 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성년자의 범죄율이 좀 줄어들까요?
연구 결과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처벌이 강화했다고 해서 내가 그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고 그런 인식의 성숙도가 좀 낮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 이제 사례들로 연구를 했을 때 이 전과가 생긴 뒤에 그 재교육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한 소년범들 그런 범죄인들의 그 재범률이 평균 15% 정도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미국 그 소년범죄 전체의 재범률에 훨씬 미치지 않은 그 수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무조건 처벌하지 않고 교육을 받은 그런 그 소년 범죄자들이 훨씬 재범률이 낮았다는 거죠. 아, 그 교육만 해도 좀 많이 줄어든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처벌보다는 교화나 교육을 더 많이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년범이 아까 이제 소년법이 만들어진 지가 70년째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진척이 없었던 이유는 많은 분들이 처벌을 해서 실제로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들이나 청소년들을 보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거나 정상적인 가정에서 살지 못한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재사회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처벌을 세게 하는 것보다. 그게 전체 범죄 총량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 미성년 범죄에서 이제 행위자 처벌에만, 그러니까 소년들의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면 네. 범죄를 유발하게 한 그런 사회적 구조적인 책임 이런 것들은 사라지게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저 좀 강한 처벌만 하면 어떻게 보면 좀 교육이나 관심으로 이 소년범을 조금 교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너무 범죄자 낙인을 찍어버리니까 그러면은 뭐 사회 부적응자가 될 수도 있고 애초에 그럼 나중에 어떻게 뭐 경제 활동도 어려워질 거고 그럼 오히려 또 재범이 올라가게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인 거죠. 그런데 이제 결국에 어떻게 보면 소년범은 이 가정의 어려움이나 아니면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정 폭력 이런 것들의 원인에 기인하는 경우들이 꽤 있잖아요. 소년범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 무시하고 범죄를 저질렀으니 무조건 범죄 그 처벌을 한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는 어렵지 않나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태어날 때 가정을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유복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란 친구들이 그들의 권리가 아닌 것처럼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게 그 친구들의 잘못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해지하기 위해서 학교도 있고 사회 여러 시스템들이 있는 거니까 네. 혹 가정에서 그런 부분이 담보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학교에서 그런 부분을 혹은 또 애들이 학교를 안 가잖아요. 학교를 안 가면 네. 사회에서 이 아이들이 발붙이고 있을 때를 자꾸 만들어가면서 이 숫자를 좀 줄여가자라는 주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좀 일치하는 게 대법원에서는 촉법 소년 연령 상한을 낮추는 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요. 네, 반대 의견을 냈다는 일이 있는데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이유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대법원이 들고 있는 이유는 일단 그 13세의 소년들은 이제 조금 부모의 학대나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이런 소년 범죄에 이르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년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소년범 그 재판들을 많이 해볼 거 아니에요. 그런 재판 사례들을 봤을 때, 이 13세 소년에게 이런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나 어떤 행동 통제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을 전제로 그냥 처벌하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양한 보호 처분들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해요. 뭐 그래서 이런 보호 처분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교화를 할 수가 있는데 무조건 교도소로 들어갔을 경우에 정말 이 소년들이 과연 교화가 될 것인가. 그리고 보호 처분이 결코 형사 처벌에 비해서 이게 약한 게 아니다. 약한 게 아니다. 예, 그렇게 주장을 하시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요. 예. 그래서 국민적 법감정을 이유로 너무 이제 그런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어느 정도 여론에 조금 호도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네. 여론은 아무래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요, 변호사님. 외국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촉법소년들이 있을 거고 예. 기준이나 처벌들이 있을 텐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외국은 청소년 흉악범죄에 대해서 오히려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영국의 경우를 먼저 보면 조금 기소된 사건 중에 사안의 중대성을 보고 뭐 살인이나 뭐 총기 사건, 성폭력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바로 일반 형사법원으로 보냅니다. 영국엔 그렇고요. 미국은 주별로 촉법소년의 기준은 조금 다른가 봐요. 근데 이제 10세에서 18세 정도가 이제 일반적인데 사례를 보면은 5살 여아에게 총기를 발사한 16세 소년이 있었나 봐요. 근데 바로 일반 법원으로 가서 징역 50년이 선고가 됐고요. 일본도 이제 연쇄살인이 있은 이후에 소년범죄 처벌이 많이 강화가 됐고 중국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소년범들에 대한 처벌이 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약한 편인 건 예. 맞는데 거긴 취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른들이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끝까지 져야 된다라는 네. 인식은 있는데 또 이 소년범들에게 당한 피해자들은 내가 이 피해를 이렇게 크게 입었는데 심지어 사망을 했는데도 그렇죠. 처벌하지 않는다고라고 하는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숙제인데요. 그래도 논의를 멈추지 말고 이야기를 좀 계속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뉴스는 법이다. 장천 변호사님과 함께 오늘 소년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